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그러니까 같이 살던 그 집이 이제 계약 만료가 다 돼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 이사 나올 때 우리 지금 나 회사도 어렵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고 돈 나한테 받아간 돈 있잖아. 그거 다시 좀 나한테 주고 내가 또 더 열심히 벌어서 그때 또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니? 그때 좀 사업이 조금 힘들어질 그렇죠. 때라서.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그랬더니 전혀 나한테 그걸 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. 그러면은 차도 안 되겠다. 차 이제 리스비 나가는 것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는 차 다오 해가지고 놓고 가라고 했는데 안 놓고 갔더라. 차요? 네, 차 키는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고 했는데 알았어 라고 답변을 와요. 단답형으로. 근데 또 안 놔뒀어. 어쨌든 나중에는 기어코 차 키까지 다 받았어요. 근데 이제 돈이 없다. 돈 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손절하고 가버린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어느 날 또 휴대폰 이것도 끊어야겠네. 4명이고 그렇죠. 내 돈 나오고 있고. 내 돈 계속 나가고 있고 어쨌든 내 명이니까 일단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지를 시켰어요. 전화 절대 사용 못하게끔 그냥 분실신고를 하면서 3개월 내역 뽑을 수 있나요? 그랬더니 어쨌든 한 달 내역을 뽑았습니다. 근데 이거 한 달 전 내역인데 너무 집 근처 회사 근처에 내역이 많더라고요. 선생님 집 근처. 네. 회사 근처. 집은 안 들어오면서. 어디다 전화한 거예요? 상호가 익었던 게 중국집이었어요. 그래서 중국집으로 전화를 했죠. 내역 뽑아보니까 여기 중국집이 찍혀서 번호 찍으면 주소 나오나요? 그랬더니 와서 보라고. 중국집에서 저기 주소를 알게 됐고 그 집을 계속 들어가지는 못하고 배도 못 내리겠고 그냥 지나만 갔었어요. 몇 번. 근데 과연 그 집에서 얘가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? 아니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나는 걸까?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는 지인한테서 사진을 받아요. 얼마 뒤에? 네. 아이들 2명이 찍혀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배경은 김 씨의 부모님 가게에서 찍은 배경이었어요. 이게 누구예요? 그랬더니 많이 닮았는데 김 씨랑. 어제가 남편인 김 씨와 닮지 않았니?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. 그래서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진 애들은 뭐 누구예요? 그랬더니 아무래도 걔가 뭐 부모님한테 애를 친구 애라고 하고서 맡기고서 또 외출을 했다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닌가 봐. 이 사진은 어디서 났어요? 그랬더니 부모가 찍었다는 거예요. 그 김 씨의 부모가.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사진을 돌린 거죠. 아무래도 얘 어렸을 때랑 닮았다. 이제 그렇게 해서 더 추가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이제 일단 그 상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소거래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김 씨한테서 카톡이 왔어요.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 하나가 재산분할 정확히 하고 반반 나누고 마무리하자.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. 솔직히 저도 창피하거든요. 이렇게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속고 살면서 계속 믿었던 것도 억울하고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울분을 토했죠. 그동안에 내가 의심하고 있었던 거 정황을 이제 다 봤을 때 조금 의심쩍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일단 다 뱉었어요. 야, 너 가정 이루고 사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일단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놔주려 했는데 이제 와서 너는 나한테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너가 정말 떳떳하냐. 재산 분할하자고 애들 낳고 그러고 그 여자랑 같이 사니 그렇게 좋았냐.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. 그래서 또 보내죠.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1억 5천 준 거 다시 받지도 못하고 나는 빚만 2억이고 나는 1억에서는 못 살겠다.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너희 부모랑 우리 부모랑 만나자. 애들도 데리고 나와라. 그런데 또 대답이 없어요. 그래서 카톡만 확인하고 그 후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읽고 대답도 없다는 게 인정을 한 거겠죠. 이 카톡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서 저희 부모님께 보냈어요.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이제 소송할 거면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. 변호사 사서 아빠가 될 테니까 해라. 이제 소송을 했어요. 사기죄로 고소를 하셨는데 2019년도에 소송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넘겼어요. 사실 그때 수표 2장을 준 게 있었는데 수표번호로 적어놨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조사를 했겠죠. 전 지금 이거 판결문을 보고 알았어요. 1억 5천 중에 5천을 현금으로 줬고 나중에 1억을 준 거 5천만 원짜리 2장을 줬거든요.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1억 중에 9,900만 원이 지금 내연녀 계좌로 송금한 게 나왔더라고요. 그 돈이 그냥 고스란히 투자하겠다고 했던 돈이 고스란히 거기로 갔구나. 그리고 또 애들 유치원비 뭐 이런 거 나갔던 거 지나가다가 마주쳤던 가게 거기 운영 자금도 들어갔구나. 그 식당이 내연녀하고 지금 김 씨하고 같이 차린 식당인 거죠. 네, 그렇게 된 거죠. 어쨌건 그렇게 소송을
해서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. 근데 법정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.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1년 징역형, 네. 1억 5천만 원을 사기를 친 것이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. 판사님이 뭔가 이유를 설명하셨나요? 저는 법원에 가지를 않았고요. 왜 안 가셨어요? 좀 마주치는 게 두려웠어요. 변호사님 혼자 가셔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안 갔었고요. 일단 판결문을 받고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줬고요. 그러고 나서 얘가 바로 항소를 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. 그 후로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이 없고요. 합의 의향도 없는 것 같고 형량만 줄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1억 5천 팔아라고 했던 것도 무시하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또 주려고 하지도 않고 변호사만 계속 사는 것 같아요. 변호사 선임 비용만 네. 계속 쓰고 있다. 1심에서 어쨌든 구속이 됐으면 저는 사실 그래요.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얘가 최소한의 저한테 합의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미안하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가 재산이 없으니 뭐 얼마로 합의를 하자라고 한다든가 예.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은 본인이 몸으로 뗀다고 하면 들어가던가.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항소를 했다는 게 예. 그것도 좀 어이가 없고요. 제가 누군가한테 또 얘기를 했던 게 그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갚지.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들거든요. 2심은 분명히 오겠죠. 이젠 저도 이제 안 봐줄 거고요. 저는 검사나 판사님께 계속 탄원을 할 거예요. 그의 추가적인 자료들 다 지금 갖고 있고요. 해서 다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. 사실상 거의 10년을 먹여 살렸더니 알고 보니 가정을 아예 이루고 뭐 투자금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그 집 살림 들어가는데 쓰이고 조금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. 그 식당은 어떻게 됐나요? 그 식당은 지금 저도 그쪽으로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처에 사실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그 식당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분은 어떻게 생계를 그러면 유지하고 있을까요? 저는 직업이 뭔지는 몰랐는데 판결문에 나온 거 보니까 택배 기사라고 직업이 찍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택배 기사를 할 것이다라고 유추는 가능하지만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렇죠. 잘 모르는 식당은 지금은 망한 상태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좀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고요. 일단은 2심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아마도 1심에서 뭐 징역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면한 이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이유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. 뭐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2심으로 돌입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또 이 결과가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김 씨를 곁에서 봤던 가족이었죠? 어떤 사이였나요? 제 동서죠. 일전에 인터뷰하신 분의 형부이고 지금 김 씨의 동서이기도 한 분을 모셨는데요. 이분이 가까이서 본 김 씨는 좀 독특했다고 합니다. 예. 어땠나요? 지금 이 사건화가 된 어떤 김 씨는 전혀 틀린 김 씨예요. 정말 착하고 그냥 그 명절 때 장모님 댁에 가면은 누구네 집 막내 아들처럼 정말로 따뜻하고 그런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 믿었어요. 거짓말인지 알고 설마 그럴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였냐면요. 성격 자체가 여성스럽고 예. 항상 깔끔하고 항상 또 예의도 바르고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자기 위에 사람한테 항상 깍듯하고 그런 친구였었어요. 근데 이렇게 처제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간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? 몰랐어요. 전혀 몰랐고 처제도 그런 말을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. 가족한테. 직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? 그 친구가 좀 씀씀이가 커요. 예. 직장은 없는지 알았는데 처제가 약간 조금씩 그 용돈을 주는 거는 알았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이 계속 나간 거는 몰랐죠.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알고 나서 장모님께서 한번 만나봐라 말씀을 김 씨를? 하셨어요. 네, 김 씨랑 만나봐라. 네. 무서워서 못 만났어요. 왜요? 뭐 그 친구가 저를 때리려고 뭐 어떤 폭행을 해서 뭐 어떤 뭐 하려고 해서 못 만난 게 아니고 그 친구 눈을 쳐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. 앞에서는 이랬던 친구가 뒤에서 모든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무서운 친구가 된 거죠. 저희 모든 가족을 기만하고 어떤 그랬던 부분이 더 울분이 큰 거죠. 가족끼리 모이면은 그런 모습을 전혀 내색을 안 했던 거네요. 상상도 못했어요. 한 2018년 정도, 2019년 정도까지도 저희 명절 때 모였거든요.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김 씨가 점점 내 눈을 못 쳐다보고 있다. 이상하다. 서로 마주치지를 않으려고 한다. 제 마음이 뜬 것 같다. 그래서 처제한테 얘기해야겠다. 서로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지라고. 이런 어떤 돈적으로 얽힌 건 전혀 몰랐었고요. 그때부터 벌써 이 친구는 밖에서 애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거죠. 그런데 명절 때는 꼭꼭 왔어요. 또 같이.
근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나요?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.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김 씨를 한번 만나봐라 라고 얘기까지 하셨거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.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겠다. 예, 예. 어떻게 사람이 짐승도 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무서운 친구라서 못 보겠다. 그랬더니 어머님이 지금 처제가 이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그때 처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요, 몰랐었는데 제가 한 6개월 만에 보는데 얼굴이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. 모든 걸 알고 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먹었던 거예요.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서. 예.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말 못하고 가족한테도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. 결국은 이제 뭐 법정 소송이 됐어요. 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셨나요? 일단 지금 이 친구에게 간 돈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 민사적인 문제도 있는데 강력하게 처벌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요번 1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또 이 친구 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항소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죄에 대한 거를 벌을 받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서 대응하는 만큼 저희도 똑같이 대응해서 더 큰 벌을 받게 하는 게 저희 친구 마음입니다.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사기꾼 중에서 최고의 사기꾼 같아요. 양쪽 가족을 다 속인 거나 똑같으니까 지금. 그쪽 가족도 몰랐다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마지막까지.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바로 이제 저희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알려진 거고 저희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었고. 그 내연녀랑은 어떻게 만났다고 하나요? 그것도 전혀 몰라요. 들을 수가 없어요. 그거를. 알겠습니다. 사기꾼 김 씨를 곁에서 봤던 동서 분의 얘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20만 가자!